서울의 하늘 아래 화려한 불빛들이 닿지 않는 낡은 동네의 한 옥탑방. 한서연의 세상은 그 네모난 공간이 전부였다. 방은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주인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은 듯 모든 것이 정갈했고,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언제나 비온 뒤 숲속처럼 싱그럽고 은은한 허브 향기가 감돌았다. 그날 밤도 서연은 창가에 서서 자신이 키우는 허브들을 돌보고 있었다. 작은 조명 등 불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조각처럼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왼쪽 뺨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 하나가 완벽한 조화를 깨뜨리고 있었다. 달빛이 그 흉터 위로 내려앉자 서연의 눈빛에 옅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흉터를 매만졌다. 익숙한 아픔, 그리고 익숙한 체념이 담긴 손길이었다. 어릴 적부터 흉터는 그녀의 꼬리표였다.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미소 짓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녀의 세상은 향기로웠지만 고독했다. 저녁 9시. 서연은 낡은 에코백을 메고 옥탑방을 나섰다. 언덕 아래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는 오늘도 마지막 손님이 남기고 간 장미꽃 향기를 옷자락에 묻힌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였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 속에서 골목길 구석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다가가자 흠뻑 젖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기 고양이였다. 털은 비에 젖고 흙투성이가 되어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이 꼭 자신과 같다는 생각에 서연의 마음이 저려왔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차가운 가을비를 피해 제 갈 길을 재촉할 뿐 이 작은 생명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뿐인 우산을 고양이 위로 기울여 비를 막아주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낡은 카디건을 벗어 차가운 고양이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카디건 안으로 스며든 빗물이 그녀의 얇은 티셔츠를 적셔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괜찮아. 아가 이제 춥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고양이를 품에 소중히 안고 비를 맞으며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따뜻해졌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장 먼저 마른 수건으로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고 자신의 낡은 담요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저녁으로 먹으려고 남겨두었던 따뜻한 우유를 작은 접시에 담아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할짝거리며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온기에 긴장이 풀렸는지 고양이는 이내 그녀가 만들어준 담요 위에서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다. 서연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잠든 고양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뺨에 있는 흉터로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의 기억 파편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매캐한 연기 냄새, 사방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의 팔에 매달려 울고 있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에우, 서연은 짧은 신음과 함께 고개를 흔들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꿈처럼 희미해진 기억이었다. 그날의 사고로 그녀는 뺨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얻었고 함께 휘말렸던 부모님은 그녀를 고아로 남겨둔 채 하늘로 떠나셨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흉터와 세상에 홀로라는 고독감뿐이었다. 그녀는 우울한 생각들을 떨쳐내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만의 아주 특별한 의식이었다. 첫 번째 숨에는 창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라벤더의 차분한 향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두 번째 숨에는 그 옆에 있는 로즈마리에 톡 쏘는 듯 상쾌한 향이 느껴졌다. 세 번째 숨에는 바람을 타고 들어온 페퍼민트의 시원한 향과 문가에 놓아둔 작은 캐모마일, 화분의 달콤한 향기가 어우러졌다. 그녀는 후각이 유난히 예민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맡는 향기가 그녀에게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꽃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백 가지의 꽃 이름을 외우지는 못해도 그 향기만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향기는 그녀에게 있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이자 고독한 삶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잠든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밤 그녀의 작은 세상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비록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친절함과 그녀가 저주처럼 여기는 흉터와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재능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울의 가장 높은 곳, 다른 세상에서 한 남자가 그녀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곧 얽혀들 예정이었다. 차가운 가을비는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처럼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소박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한서연, 너 오늘 오후에 나랑 같이 갈 데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최유라였다. 유라는 서연의 유일한 친구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늘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라는 서연의 보육권 시절 후원자의 딸이었고 그 인연을 빌미로 졸업 후에도 서연을 자신의 하녀처럼 부려먹곤 했다. 오늘 하지만 나 오늘 꽃집 아르바이트 따위 하루 쉰다고 안 잘려. 내가 네 사장한테 전화해 줄게. 이건 너한테도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나와. 유라는 서연의 말을 막무가내로 잘랐다. 좋은 기회라는 말에 서연이 의아해하자 유라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했다. 나 오늘 맞선 봐. 상대가 누군지 알아. 셀레스틴 그룹의 권지혁 회장이래. 대한민국 1%만 상대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겨우 잡아낸 자리라고. 그러니까 너 절대 예쁘게 꾸미고 나오지 마. 그냥 평소처럼 쥐 죽은 듯이 하고 나와서 내 들러리나 서. 알았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또 시작이었다. 유라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배경이 필요할 때마다 서연을 불렀다. 서연의 흉터와 가난은 유라의 화려함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장치였으니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유라의 가족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셀레스틴 그룹 본사 회장실. 권지혁은 그의 충직한 비서 조영배 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회장님,
조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앞에는 최유라의 프로필 사진이 놓여 있었다. 완벽한 미인이었다. 조 실장, 내 주변에 어떤 여자들이 꼬이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지역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 자리에 나가기는 하지만 자신의 돈과 권력만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에게는 진력이 난 상태였다. 내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찾고 싶어. 그러려면 나도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가려야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선글라스와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꺼내 보였다. 오늘부터 나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야. 이 연극에 대한 정보는 조 실장과 나 단둘만 아는 걸세. 철저히 보안에 붙이도록. 하지만 회장님, 이건 상대방에 대한 기만입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그 기만에 속지 않고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지. 지역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위험하고도 절박한 시험. 약속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나타났다. 반면 서연은 유라의 지시대로 평소 입던 낡은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모두가 유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녀 옆에 선 서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니오는 저기 구석에 가서 얌전히 앉아있어.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유라는 서연에게 쏘아붙이고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약속된 룸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완벽한 비율의 몸에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누가 보아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권지혁이었다. 어머, 실물이 훨씬 멋있어. 유라의 두 뺨이 설렘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갔다. 지혁의 곁에는 조 비서가 그림자처럼 붙어 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흰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가 씌워져 있었다. 저게 뭐야? 유라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혁은 조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아주 조심스럽고 느린 걸음으로 유라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유라 씨,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혔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지만 유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장님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이라던 권지혁이 눈이 먼 장님이었다니 이건 사기였다. 저기요. 유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지금 저랑 장난해요. 눈만 먼 게 아니라 귀도 먹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셀레스틴 그룹 회장이에요. 바지 사장이에요. 그녀의 노골적인 모욕에 레스토랑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글라스에 가려 그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조 비서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다. 최유라 씨,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지나친 건 당신들이지. 어떻게 나 최유라한테 눈먼 병신을 상대로 내보낼 수가 있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유라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 끔찍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눈의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서연이 들어왔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악랄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유라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뭐 하는 거야? 유라야. 서연이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유라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유라는 서연을 자신의 자리에 억지로 앉혔다. 그리고는 지역을 향해 아주 상냥하고 교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가 있으셨나 보네요. 권지혁 씨, 오늘 당신과 맞선을 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제 친구 한서연 씨. 저는 그냥 친구가 걱정돼서 따라와 준 것뿐이고요. 유라야, 너 미쳤어. 무슨 소리야? 서연이 경악하며 외쳤다. 하지만 유라는 서연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는 지역의 귀에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딱 어울리네. 얼굴에 흉터 있는 애랑. 눈먼 장님, 천생연분이잖아. 내 덕에 좋은 짝 만났으니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나 해. 그 말을 끝으로 유라는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치욕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실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맞은편에 앉은 눈먼 남자의 시선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여기서 도망쳐 버리면 혼자 남겨질 저 남자는 얼마나 더 비참해질까. 이미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맞선 상대마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룸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최유라가 남기고 간 잔인한 말들이 공기 중에 독처럼 퍼져나가는 듯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마주 잡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할 거 아니야. 그건 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거야. 그렇다고 이대로 맞선 상대인 척 연기를 계속해야 하나. 이건 사기나 다름없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권지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희미한 혼란과 어쩌면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혹시 아직 거기 계십니까?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이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시간이었을 터였다. 서연은 자신을 덮친 치욕감보다 눈앞의 남자에 대한 연민을 더 크게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다. 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거짓말의 일부를 진실로 바꾸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온 친구가 좀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을 밝혔다. 이 연극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이름으로 마주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성을라스 너머로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반항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뺨의 흉터는 생각보다 짙지 않았지만 그늘진 인상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맑고 고든 그녀의 눈빛이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보는 진솔한 눈빛이었다. 도망가지 않았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반갑습니다. 한서연 씨. 권지혁입니다. 친구분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마저 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순서대로 나왔지만 두 사람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굳게 다물었고 지혁은 그런 그녀를 흥미롭게 관찰하며 간간히 형식적인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사건은 메인 요리가 나올 때 터졌다. 경험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젊은 웨이터가 긴장한 탓인지 발이 꼬여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레드 와인병을 놓치고 말았다. 붉은 와인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정확히 지혁의 새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의학 회장님, 웨이터의 비명과 조비서의 다급한 외침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루마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레스토랑 지배인은 사색이 되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새 셔츠를... 이 친구가 오늘 처음이라 실수를...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지배인은 웨이터를 끌어내려 했고 젊은 웨이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이 값비싼 옷을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몇 달치 월급이 날아갈 판이었다. 모두가 당황하며 허둥대는 그 순간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웠다.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의 셔츠에 묻은 와인 얼룩 근처에 코를 가까이 대고 아주 잠깐 향을 맡았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와인 피노누아 품종이네요. 다행히 탄닌 성분이 강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응급처치를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지배인도, 조 비서도, 그리고 성을라스 뒤에 지역도 혹시 주방에 소금이랑 레몬즙, 그리고 탄산수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침착함이 있었다. 지배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재빨리 그녀가 말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서연은 젖은 수건에 소금과 레몬즙을 묻혀 와인 얼룩을 밖에서 안쪽으로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전문적이었다. 신기하게도 붉었던 와인 얼룩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점점 옅어졌다. 마지막으로 탄산수를 뿌려 가볍게 헹궈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셔츠의 얼룩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다. 와! 누군가 감탄사를 터뜨렸다. 젊은 웨이터는 구원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지배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손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식사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와인 애호가였다. 그녀가 향기만으로 피노누아 품종을 정확히 맞췄을 때부터 놀랐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 그리고 겁에 질린 웨이터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시끄럽게 불평하며 지배인을 호출했을 최유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 여자 정말 뭐지? 흥미가 생겼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관심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오늘 일은 여러모로 유감스러웠지만 서연 씨 덕분에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때는 오늘처럼 불미스러운 일 없이 제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당황했다. 그녀는 오늘 하루 연민의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을 뿐 다음을 기약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부드럽고 진솔한 목소리를 듣자 차마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최유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연히 맞선이 파투나고 권지혁이 분노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고용한 정보원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정반대였다. 권지혁 회장이 그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다음 약속을 신청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유라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감히 한서연 따위가 질투와 분노가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눈먼 장님이라도 재벌은 재벌이었다. 자신이 걷어찬 복덩이를 흉터 있는 기생충 같은 한서연이 가로채려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교계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얘들아, 대박 소식 한서연 알지? 걔가 요즘 돈 많은 남자들만 노린다는 소문 진짜였나 봐. 이번엔 장애 있는 재벌을 꼬셨대. 불쌍한 척 흉터까지 무기로 쓰면서 말이야. 정말 역겹지 않니? 아기의 찬 타이핑과 함께 검은 소문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연은 레스토랑을 나와 가을밤의 찬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기 시작한 악의적인 소문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방금 전 자신에게 정중하게 다음 약속을 청하던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아주 낯선 감정이었다. 한서연과 권지혁의 만남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어졌다. 서연은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의무감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지혁은 늘 다정하고 신사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흉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서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온전히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앞에서 그녀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편 권지혁의 연극은 계속되었다. 그는 매 순간 서연을 시험하고 관찰했다. 값비싼 선물을 건넸을 때 그녀의 반응, 어려운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그의 기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았고 약자에게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으며 그의 장애를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무엇보다 지혁을 놀라게 한 것은 향기에 대한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이었다. 어느 날 함께 식물원을 거닐 때 그녀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어나는 희귀한 난초의 향기를 정확히 묘사해냈고 그가 즐겨 쓰는 코엘른의 아주 미세한 베이스 노트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그녀의 코는 세상 그 어떤 정밀한 기계보다도 더 섬세한 분석기였다. 지혁은 마침내 결심했다. 서연 씨, 혹시 저희 회사 일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는 셀레스틴 그룹이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인 새로운 향수,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그녀를 특별 자문으로 영입했다. 이사회와 실무진들은 경악했다. 근본도 모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젊은 여자를 회장 직속으로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시키다니. 하지만 지혁은 단호했다. 그렇게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높고
거대한 빌딩의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두렵고 어색했지만 향수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수천 가지의 향료와 에센셜 오일들. 그곳은 그녀에게 천국이었다. 그녀의 천재성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엘리시아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걸작으로 탄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온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엘리시아니의 공식 론칭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둔 날이었다. 사건은 언론의 긴급 속보로 시작되었다. 신생 경쟁사인 오딘 코스메틱이 바랄라라는 이름의 신제품 향수를 기습적으로 출시했는데 그 향이 셀레스틴의 엘리시안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오딘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셀레스틴 그룹이 자신들의 미공개 포뮬러를 훔쳤다며 파렴치한 기업 스파이라고 맹비난했다. 동시에 엘리시안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셀레스틴의 수석 조향사가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자료를 들고 종적을 감췄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셀레스틴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총수가 눈먼 틈을 타버려진 내부 비리라며 대서특필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추락하는 데는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회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바로 그때 향수개발 연구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권지혁의 어머니이자 셀레스틴의 안주인인 오소영 여사였다. 그녀는 최유라를 통해 아들이 흉터 있는 이상한 계집애에게 홀려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온 터였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서연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네가 한서연이냐? 오 여사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치장한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구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니오 같은 근본도 없는 애가 우리 회사에 발을 들이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니겠어.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애군이야. 사모님, 그건 시끄러워. 내 흉터 있는 얼굴을 보면 재수가 없어서 일이 될 것도 안 되겠다. 당장 내 아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사라져. 이 천한 것. 오 여사의 모욕적인 폭언이 서연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동료들의 의심과 경멸의 시선.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를 망친 주범, 애군을 몰고 온 마녀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그때 조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지혁이 연구실에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였다. 지혁아, 너는 눈이 멀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 계집애가 우리 회사를 다 망치고 있어. 제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는 제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영의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치거나 서연을 감싸 안을 수 없었다. 그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오 여사는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씩씩거리며 연구실을 나갔다. 소라는 끝났지만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몸 열감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텅 빈 연구실,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지혁과 서연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론칭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취소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포뮬러도, 조향사도. 아니요. 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서연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선글라스 너머. 그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당신이 있습니다. 한서연 씨. 그는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진가를 믿고 있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에 없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향기를. 남은 시간은 이제 48시간입니다. 48시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무너진 회사의 운명과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26살, 얼굴에 흉터를 가진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어깨 위에 전부 올려졌다. 연구실에 거대한 시계가 똑딱거리며 절망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절망의 모래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셀레스틴 그룹의 향수 연구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모두 넋이 나간 채 흩어졌고 연구실에는 오직 한서연과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권지혁, 그리고 조 비서뿐이었다. 서연은 지난 24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수백 개의 향료 샘플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조합하고 시향하고 버리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딘 코스메틱이 선수친 바랄라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떤 향을 만들어도 그것에 아류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소영 여사가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독초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네오 같은 근본 없는 애가 내 흉터 있는 얼굴을 보면 재수가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피로와 절망에 찌든 뺨에 흉터가 있는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래,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그저 운 좋게 회장님의 눈에 띄었을 뿐 이런 중책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 것이다.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녀의 천재적이던 코는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마비된 듯 아무런 향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디오 이상은 못하겠어요. 서연이 마침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때 따뜻한 커피잔 하나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놓였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그녀의 옆 의자에 앉았다.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니 당신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주었다. 서두르라는 말 대신 따뜻한 커피를, 질책 대신 조용한 위로를 건넸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그 묵묵한 믿음이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멍하니 연구실 벽에 걸린 추상화를 바라보았다. 붉은색과 검은색 물감이 격렬하게 뒤섞인 마치 화염을 연상시키는 그림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코끝에 아주 희미한 환각과도 같은 냄새가 스쳤다. 아메키하게 타는 나무의 냄새, 오래된 책이 불에 그을리는 냄새, 불을 끄기 위해 뿌려진 물이 흙과 섞이는 냄새, 그리고 그 모든 절망적인 냄새의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달콤하고도 강인한 들꽃의 향기, 잊고 있었던 기억, 그녀가 애써 외면해왔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다. 화재가 났던 박물관,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느꼈던 그 지독하고도 생생했던 냄새의 파노라마. 그래, 향수가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새로운 향수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나의 기억을,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이야기를. 유레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 순간부터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절망과 자기 연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예술가의 광기 어린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 실장님, 베티버랑 자작나무 타르 좀 가져다 주세요. 최대한 스모키한 걸로. 인도의 제스민 앱솔루트랑 프랑스산 미모사도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연구실에 있는 모든 향료들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비커와 스포이트 위에서 춤을 추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아주 섬세하게. 그녀는 더 이상 향수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조각들을 하나하나 향기로 번역하고 있었다. 축축한 흙의 기억을 담기 위해 베티버를, 뜨거운 화염의 기억을 담기 위해 자작나무 타르를, 잿더미 속에서도 피어났던 희망의 기억을 담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제스민 앱솔루트 한 방울을. 권지혁은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열정에 휩싸인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뺨의 흉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낸 자의 훈장처럼 성스럽게까지 보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이 한 여자를 향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약속된 48시간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론칭 행사는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마침내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서연이 모든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앞에는 아주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노을빛을 닮은 옅은 호박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향지에 액체를 한 방울 묻혀 지혁에게 건넸다. 됐어요. 지혁은 시향지를 받아 코에 가까이 가져갔다. 첫 향은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다. 스모키한 나무 향이 마치 실제 불꽃처럼 그의 후각을 덮쳤다. 하지만 그 거친 첫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뒤이어 놀랍도록 차분하고 서정적인 흙내음과 축축한 프리페 향기가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절망과 혼돈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 그리고 마지막 잔향 모든 향의 베이스에서 아주 섬세하고도 달콤한,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순수한 꽃향기가 영혼을 감싸듯 피어올랐다. 슬픔을 이겨낸 환희,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향기였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한편의 대서사시였다.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경이로운 향기에 취해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향수의 이름은 뭡니까?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피닉스, 물사조예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전설의 새. 그것은 이 향수의 이름이자 곧 일어날 기적에 대한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그랜드 컨벤션 홀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 대신 실패를 조롱하기 위해 모인 하이에나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은 몰락하는 제국에 대한 기사 헤드라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고, 업계 관계자들은 셀레스틴의 처참한 최후를 목격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객석 가장 앞자리에는 최유라와 오소영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결국 저 흉터 있는 애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되는구나. 꼴 좋다. 유라가 오 여사에게 속삭였다.
오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 시작 예정 시간이 다가올수록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셀레스틴 측에서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웅성거리던 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후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다.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도 보석도 없이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에 한서연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향수병 대신 마이크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었다. 경멸, 의심, 조롱의 시선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눈먼 권지혁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묵묵한 믿음. 그것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향수를 선보이지 않을 겁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대신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는 10살 때 아주 큰 불을 겪었습니다. 오래된 박물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갇혔습니다. 제 평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들이었죠. 두려움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소나무 기둥이 타들어가며 내뿜던 매캐한 향기. 수백 년 된 양피지 책들이 재로 변하며 남기던 씁쓸한 향기. 불을 끄기 위해 쏟아붓던 물이 뜨거운 흙먼지와 뒤섞이며 피어오르던 비릿한 향기. 그녀의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화재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저는 그곳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 갇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절망의 냄새들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그 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강인한 희망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꺾어 우는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향기에 의지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다. 홀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몇몇 사람들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향기는 바로 이 기억입니다. 서연이 말하는 순간 무대 뒤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연기와 함께 형용할 수 없이 신비로운 향기가 홀 전체로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피닉스의 향기였다. 첫 향은 충격적이었다. 스모키한 나무 향이 마치 실제 불꽃처럼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 거친 첫인상은 순식간에 불이 꺼진 뒤에 흙내음과 젖은 풀잎의 향기로 부드럽게 변했다. 그리고 마지막 잔향으로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들꽃처럼 순수하고 달콤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꽃향기가 모두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것은 향수가 아니었다. 절망과 희망, 파괴와 부활을 담아낸 한 편의 예술이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경이로운 향기에 취했다. 객석 맨 앞줄. 권지혁은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그의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열렸다. 뜨거운 화염,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뺨에 화상을 입은 채 작은 들꽃을 건네주던 한 소녀의 얼굴. 괜찮아, 울지 마. 이 꽃 향기를 맡아봐. 그럼 무섭지 않을 거야. 그날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그 후로 다시는 찾을 수 없었던 그의 첫사랑. 모든 기억의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눈을 가려왔던 검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던 깊고 서늘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뜨거운 감동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그의 두 눈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아이지레네. 호란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장님이었던 셀레스틴의 회장이 똑똑히 눈을 뜨고 무대 위에 한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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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을 깨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권 회장, 눈이 보이는 거였습니까? 이 모든 게 쇼였단 말입니까?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라와 오소영 여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망했다. 무대 위에 서연 역시 눈을 뜬 지혁을 보며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마침내 마주쳤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혁이 선글라스를 벗어 던진 순간 행사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무대를 향해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다. 최유라와 오소영 여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오직 무대 위에 한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성큼성큼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법처럼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부드럽게 넘겨받았다. 그의 첫 마디는 장내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서연을 향한 것이었다.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는 16년의 그리움과 현재의 벅찬 감동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리고 권지혁은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냥하거나 부드럽지 않았다. 제국의 왕좌를 되찾은 군주처럼 차갑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지난 몇 달간 저는 눈먼 행세를 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심이라는 것을 찾기 위한 저만의 작은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의 최율에게로 향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리고 그 시험 덕분에 저는 진심을 가진 한 사람과 그 진심을 배신한 뱀 한 마리를 똑똑히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조실량, 지혁이 나지막이 부르자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최유라가 오딘 코스메틱 대표와 은밀히 만나 셀레스틴의 기밀을 넘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수석 조양색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그리고 그 눈먼 병신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 의논하는 두 사람의 추악한 통화 녹취록이 차례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완벽한 증거였다. 지호,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행사장 양쪽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최유라와 오딘 코스메틱 대표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기업 스파이 행위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두 분을 체포합니다. 이거에나 난 억울해 한서연. 다 너 때문이야. 유라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추한 발악일 뿐이었다. 모든 악행의 대가는 혹독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무대 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넋을 잃고 앉아있던 오소영 여사가 유령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무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참담한 수치심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존심을 모두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나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토록 귀한 아이를 몰라보고 내가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 아가야, 이 못난 어미를 부디 용서해다오. 진심 어린 사죄였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칠 뻔했는지를 깨달은 한 어머니의 뒤늦은 참회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다. 용서는 이미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얼마 후 소란이 모두 정리된 무대 뒤 텅 빈 대기실, 지역과 서연은 마침내 단둘이 마주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저기 회장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저한테까지 속이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의 매끈한 손목에 불에 댄 오래된 흉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흉터, 그날 생긴 겁니다. 서연 씨 뺨에 흉터가 생긴 바로 그날,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저는 그날 이후로 줄곧 서연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제 기억 속 당신은 그저 뺨에 화상을 입은 용감한 소녀였을 뿐이니까요.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맞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 저는 정말로 눈이 멀었던 겁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님이었죠. 그는 서연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을 속인 건 평생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아주 천천히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같은 사기꾼과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국의 군주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그녀의 뺨에 있는 흉터를 지나 무릎 꿇은 남자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눈물이었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셀레스틴 그룹은 전설적인 향수 피닉스 2의 신화적인 성공에 힘입어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신화의 중심에는 이제 셀레스틴의 상징이 된 한 여인이 있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권서연 사모님. 더 이상 사람들은 그녀를 흉터 있는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론과 패션계는 그녀의 흉터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아름다움의 징표라 칭송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역경을 이겨낸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흉터를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의 역사였으며, 그녀의 힘이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녀가 더 이상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힘을 갖게 되었다.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이건 상처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란다. 피닉스 재단이 후원하는 화상 전문 병원의 아동 병동. 서연은 자신의 무릎에 앉아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뺨에 난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이것 봐. 나한테도 있잖아. 똑같이 이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비밀 표시 같은 거야. 아이는 눈물을 그치고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병실 문 밖에서 권지혁은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피닉스 재단은 지난 1년간 수십 명의 화상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자신감을 선물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기에. 그녀의 위로는 그 어떤 의사의 처방보다도 강력한 치유제였다. 그날 오후 셀레스틴 그룹 본사 옆에 비밀의 화원처럼 조성된 거대한 허브 가든. 이곳은 서연이 직접 디자인하고 가꾼 그녀만의 연구실이자 안식처였다. 사계절 내내 수천 종류의 희귀한 허브와 꽃들이 피어나는 세상의 모든 향기가 모여있는 곳이었다. 지역과 서연은 오랜만에 단둘이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위로 쏟아져 내렸다. 요즘도 가끔 생각해. 지역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어리석은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향기는 서로를 알아봤을 테니까. 그녀의 대답에 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그녀의 눈을 가렸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나의 천재 조향사님께 드리는 퀴즈. 자, 지금 무슨 향기가 나는지 맞춰봐요. 서연은 얌전히 눈을 감고 후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로즈마리의 상쾌함, 흙에 스며든 캐모마일의 달콤함,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라일락의 포근한 향기. 그녀는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 모든 좋은 향기는 다 나는 것 같은데요, 사랑. 평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이 가려진 채로 지역이 있을 방향을 향해 말했다. 행복의 향기가 나요. 그 순간 지역은 그녀의 눈을 가렸던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그녀의 흉터 위에 입을 맞췄다. 오랫동안 그녀를 아프게 했던 상처의 흔적 위에 사랑의 입맞춤을 새겼다. 나에게는 그가 그녀의 귓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의 이 흉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따스한 봄 햇살과 눈부신 꽃들의 향기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의 완벽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의 두 번째 봄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깊고
달콤하고 영원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